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가셨죠. 출근길 버스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회사에서 쌓인 메일을 처리하고 집에 와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느라 숨 돌릴 틈도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 일상은 늘 눈앞에 할 일, 사람 관계, 통장 잔고, 건강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무대인지 생각해 볼 기회는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통장 숫자 대신 별의 숫자를, 내일 보고서 대신 1천억 년 뒤의 우주를 떠올려 보는 거죠. 잠들기 전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서 있는 발밑의 땅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미세한 점인지, 그리고 그 점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약간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작았나 하는 묘한 어지러움 같은 감각이 밀려올 수 있거든요.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고민과 불안이 우주 규모에서 보면 얼마나 조용한 파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계, 은하, 초거대 구조,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끝까지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원자와 시간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치 카메라 줌을 끝까지 당겼다가 다시 얼굴 클로즈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우주 여행을 천천히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계신 방을 떠올려 보세요. 벽, 천장, 바닥, 가구, 창문 너머의 거리, 이 모든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세상은 많아야 수십 킬로미터, 멀리 가봐야 몇천 킬로미터짜리 지구 여행 정도죠. 그런 눈으로 보면 지구는 정말 큽니다. 지구의 적도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조금 안 됩니다. 만약 시속 5km 정도로 여유 있게 걷는다고 치고 하루 8시간씩 쉬지 않고 걸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2년 반이 넘게 걸리게 되죠. 국가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땅 면적은 지구 전체 표면의 3%도 안 되는데도 일생을 미국 안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 기준으로 보면 지구는 끝이 없어 보이는 운동장입니다. 바다까지 합치면 지구 표면은 약 5억 1천만 제곱사로미터 정도인데요. 이 넓이를 실감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당 한 곳씩 24시간 쉬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7km를 둘러본다고 상상해도 전체를 훑는데 15년이 훌쩍 넘게 걸릴 정도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세계 일주라고 부르는 여행도 사실은 지구 표면을 슬쩍 스쳐 지나가는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우주라는 무대에서 보면 정말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느끼려면 먼저 지구 바로 옆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바로 달입니다. 달은 지구에서 평균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상상해보죠. 지구를 농구공 크기로 줄여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하면 달은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구슬 정도가 되고 그 사이 거리는 대략 1m 조금 넘는 정도가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죠. 달의 지름은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조금 작은 동생 행성 느낌에 가깝죠. 실제로 지구 달 체계를 두고 어떤 과학자들은 거의 쌍둥이 행성에 가까운 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행성이 아주 조그만 위성을 데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구 옆의 달은 꽤 당당한 체급을 가진 위성이거든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 지름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지구를 줄줄이 붙여 넣을 수 있다면 29개가 넘는 지구가 일렬로 늘어설 수 있는 간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지구와 달의 사파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간격을 수십 배나 압축해 그려놓은 그림일 뿐입니다. 실제 우주는 훨씬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음이 바로 우주의 기본 성격이기도 하고요. 달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닷물의 밀물, 썰물은 훨씬 약해지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수백만 년을 주기로 크게 요동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계절과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해졌겠죠. 우리가 아는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꽤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구 옆의 이 하얀 구체는 단순한 야경 장식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붙들어주는 무거운 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돌려서 우리가 도는 별을 바라보겠습니다. 태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를 따뜻하게 데우고 식탁 위의 음식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호흡하는 공기를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근원 말이죠.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킬로로 지구 지름의 108배쯤 됩니다. 부피를 비교하면 태양 속의 지구 크기 구슬을 120만 개 이상 우겨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인류 전체를 다 합쳐서 만든 건물, 도로, 델, 도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지구 구슬 하나의 얇은 껍질에 겨우 흉터 정도만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 얇은 껍질조차 태양과 비교하면 먼지보다도 작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 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8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만약 지금 태양이 갑자기 꺼진다 해도 여러분은 약 8분 동안은 아무 일도 모른 채 그대로 일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차로 이 거리를 달린다면 어림잡아 17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태양은 매 초 엄청난 양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 양이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부터 지금까지 써온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약 5,800K 정도이고 중심부는 1,500만 K를 훌쩍 넘죠.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온도가 45억 년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별은 우주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편입니다. 지형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은하 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색 별일 뿐이죠. 지금은 중년쯤 되는 나이이고 앞으로 약 45억 년 정도는 더 타오를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거대한 것도 특별한 색을 띤 것도 아닌 그저 보통급 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태양계 전체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죠. 태양 바로 주변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바위 행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네 행성은 모두 태양에서 지구 거리의 약 1.5배 안쪽에 모여 있죠. 수성은 공기 거의 없이 달처럼 구멍투성이 표면을 드러낸 뜨겁고 차가운 세계,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에 뒤덮인 지옥 같은 온실 행성, 화성은 한때 강과 호수를 품었다가 대부분의 대기를 잃어버린 얼어붙은 사막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거대한 골목이 하나 비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소행성대입니다. 수많은 암석 덩어리가 떠다니지만 실제로는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주선을 아무 방향으로나 날려도 소행성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죠. 이 공간은 행성이 될 뻔하고 만 재료들이 흩어진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행성들이 자리합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11배 정도, 부피로는 1,300개 이상의 지구를 삼킬 수 있을 만큼 큽니다. 모든 행성을 합친 질량보다 목성 하나가 더 무거울 정도니까요. 토성 역시 지구 수백 개를 품을 수 있을 만큼 크지만 그 얇은 고리 덕분에 더 유명해졌죠. 실제로 고리의 두께는 스케일을 줄여보면 종이보다 얇은 수준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얼음 거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부에 물, 암모니아, 메탄 같은 얼어붙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목성보다는 작지만 지구와 비교하면 각각 지구 60개,
55개 정도의 부피를 가질 만큼 여전히 거대한 세계들입니다. 해왕성은 초속 수백 미터에 달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빤 바람을 품고 있는 행성이기도 하고요. 해왕성 너머에는 카이퍼데라 불리는 얼음 천체들의 띠가 이어집니다. 명왕성도 그 안에 자리한 작은 얼음 행성 가운데 하나죠. 명왕성의 지름은 지구의 약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주변에는 비슷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들이 수천 개나 더 떠다니죠. 태양계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약 2000 AU 정도 떨어진 곳부터 시작해 약 10만 AU 근처까지 태양계를 어렴풋이 둘러싸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대한 얼음 구형 껍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장주기 해성이 이곳에서 떨어져 들어온다는 증거들 때문에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그 바깥으로 나가면 태양의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사라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진짜로 별과 별 사이의 바다, 성간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제 태양계 밖으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지구에서 약 4.2 광년, 즉 빛이 4년 남짓 달려야 하는 거리죠. 숫자로 쓰면 대략 40조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을 집 앞 편의점 거리라고 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지구에서 달을 25만 번 이상 왕복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우주선 가운데 가장 멀리 간 보이저 1호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리고도 겨우 240억 킬로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이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간다고 하면 약 7만 년 이상이 필요하죠. 사실상 우리 문명이 몇 번은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니 현재 기술로는 실제로 가본다는 개념이 거의 성립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별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은하, 흔히 부르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나선팔을 가진 회전하는 별 섬입니다. 대략 9만 5천 광년 정도의 지름을 가진 거대한 별의 디스크 안에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사이의 별이 모여 있는 구조죠.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7천 광년 정도 떨어진 변두리의 작은 팔, 오리온 자국 인근에 박혀 있습니다. 은하를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태양은 번화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 골목쯤에 있는 평범한 집 한 채에 가깝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이 1천억 개 넘게 켜져 있는데 그중 한 전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먼지가 우리 태양계,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먼지 한 알이 바로 지구인 셈이죠. 은하 중심에는 별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볼록한 부분이 있고 그 심장부에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중력 덩어리, 초대형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궁수자리 A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이 블랙홀 주변을 도는 별들은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빙글빙글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빛의 속도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속도로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16년밖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2천만 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은하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가 한번 완주할 동안 공룡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초대륙이 갈라지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고작 2몇 번 정도 은하를 돌아보았을 뿐이고 우주는 약 60번 정도 이 거대한 회전을 허용해 준 셈이죠. 은하 밖으로 더 멀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은하는 혼자서 우주를 떠다니지 않습니다.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은하가 느슨하게 묶여 국부은하군이라는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우리 은하보다 조금 더 크고 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 사이 거리는 약 250만 광년 정도인데 중력에 이끌려 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약 45억 년 뒤쯤에는 두 은하가 서서히 관통하며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초거대 은하물이라는 더 큰 구조의 한 귀퉁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초거대 구조는 대략 1억 1천만 광년 정도에 이르는 공간을 차지하며 수천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수많은 거대 은하들이 모여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고 그 심장부에 M87 같은 막대한 별 무덤 같은 은하가 자리해 있죠. 이 은하 중심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고 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제트는 수만 광년 밖까지 뻗어나갑니다.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한 훨씬 더 큰 구조를 지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속한 거대 공간은 라니아케아라는 하나의 초초거대 영역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와이 말로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영역에는 10만 개 정도의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느리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라니아케아를 다시 한번 축소해서 비유해 볼까요? 라니아케아 전체를 서울 시내 크기 정도의 평면으로 줄인다면 우리 은하는 그 안에 흩어진 작은 먼지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먼지 조각 위에 붙어 있는 세균 한 마리만큼도 안 되는 점이 되죠. 눈으로는 물론 현미경으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지는 규모입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이런 초거대 구조들이 실처럼 연결되어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들이 모여 긴 다발과 벽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배, 보이드가 자리합니다. 어떤 보이드는 크기가 수십억 광년에 이르러 그 안에 은하 몇 개만 듬성듬성 박혀 있는 수준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름이 약 930억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빅뱅 이후 약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올 수 있었던 범위가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지금은 그 정도 크기로 벌어진 겁니다. 이 안에는 대략 2조 개에 가까운 은하가 있고 별의 수는 200억 개를 훌쩍 넘는다고 여겨집니다. 모래알 하나에 별 하나를 대응시킨다면 올림픽 수영장 여러 개를 꽉 채워야 간신히 비슷한 숫자를 흉내낼 수 있을 정도죠. 이제 이 모든 규모 속에서 지구의 위치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조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인 나선 은하의 변두리, 그 안에서도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도는 8개의 주요 행성 중 크기와 구성으로 보아 중간 정도 되는 바위 행성이 지구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임의의 별 하나를 고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을 뽑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 그 다음 그 주위의 수많은 천체 가운데 지구를 다시 뽑을 확률은 사실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공간만 이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아도 지구의 존재는 아주 짧은 숨 한 번에 불과하니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뜨겁고 조밀한 상태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식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약 45억 4천만 전쯤 태양 주변의 먼지와 얼음, 암석이 모여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졌죠. 초기의 지구는 녹은 금속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였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소행성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표면이 조금씩 식고 수증기와 가스가 대기를 이루고 비가 내리고 바다가 고였습니다. 아마도 그 바다 어딘가 열수 분출구 근처나 얕은 연못 가장자리 같은 곳에서 복잡한 분자들이 서로 엉키고 끊어지며 아주 느린 실험을 반복했겠죠. 그렇게 하여 자기 복제를 할 줄 아는 분자 체계가 탄생했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 흔적은 약 38억 년 전 암석에서 발견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에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해저, 늪, 바다, 땅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들이 행성을 천천히 바꾸어 갔습니다. 산소를 대기 중에 쌓아 올리고 광합성을 시작하고 환경을 개조했죠. 우리가 익숙히 아는 복잡한 동식물, 숲, 공룡, 포유류는 지구 역사 전체를 1년 달력으로 압축하면 12월 중순 이후에야 등장합니다. 그 달력에서
인간은 언제 나타날까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지는 약 30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를 1년으로 줄인 시간선에 놓으면 12월 31일 밤 11시 59분쯤에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문명시대는 마지막 수초에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 클립 정도에 불과하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압도적입니다. 태양은 앞으로 45억 년 정도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중 약 10억 년이 지나면 서서히 밝기가 커지며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때쯤이면 지구는 우리가 아는 복잡한 생명에게 더 이상 편안한 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 이후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가장 안쪽의 행성을 삼키며 거대한 붉은 구체가 되면 지구는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시뻘건 하늘 아래서 완전히 타버린 바위 덩어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구가 생명에게 적당한 조건을 제공하는 시기는 우주 전체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얇은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얇은 구간 한가운데 지구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온화한 시기에 살고 있는 셈이죠. 이쯤에서 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아무도 보이지 않을까요?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점심 자리에서 던졌다는 짧은 물음, 바로 그 유명한 페르미의 질문입니다. 은하 안에는 태양 같은 별이 셀 수 없이 많고 행성 또한 흔하게 만들어집니다. 관측 결과를 보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바위 행성도 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몇 곳에서는 생명이, 그 가운데 몇몇 곳에서는 지적 생명이 자라났을 법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줄의 분명한 신호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여럿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생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단세포 생명에서 복잡한 다세포 생명으로 진화하는 데만 30억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매우 운 좋은 우연의 연속이라면 은하 어디에서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확률은 극히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적인 문명은 스스로를 금방 파괴해버린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핵전쟁, 통제 못한 기후변화,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의 오용 등 우리 스스로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우주가 너무 넓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만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는 전파조차 이웃별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고 먼 은하까지는 수십억 년이 필요한데 문명이 그만큼 오래 유지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수 있죠. 서로 존재는 있지만 영원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립된 섬들처럼 흩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확인된 생명은 지구 생명뿐이라는 것,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려 애쓰는 존재는 우리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지구의 자금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뒤돌아본 지구의 모습, 햇빛 줄기 사이에 겨우 한 픽셀도 안 되는 작은 점으로 찍힌 사진 말이지요. 어떤 천문학자는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 위에 세워진 모든 나라, 싸워온 모든 전쟁,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왕과 농부, 영웅과 범죄자, 모든 이야기가 그 작은 점 안에서만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지금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모든 대상, 결국은 그 점 위에 얇은 껍질 한 겹에 불과합니다. 관점만 살짝 바꾸면 넓은 우주 한 구석에 떠있는 조그만 먼지 알갱이에서 같은 종족끼리 기름 한 방울, 땅 한 조각, 생각의 차이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허무함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 작은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이라면 그 작은 점의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소중해집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우주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 공간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게 되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작게 쪼개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지구를 이루는 물질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를 100m짜리 축구장으로 키우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겨우 콩알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지구 전체의 원자를 다 가져다가 그 빈 공간을 몽땅 압축해서 없앤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원자핵끼리 서로 바짝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고층 건물 몇 개를 겨우 덮을 정도의 구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극단적으로 작아지는 상태. 우리가 중성자별이나 백색 외성에서 보는 상황과 비슷한 밀도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단단해 보이는 바위, 금속, 나무, 그리고 여러분의 몸까지 사실은 엄청난 빈 공간과 소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감각은 사실 전자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생기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행성, 가스구름이 빽빽해 보이지만 거리를 실제 비율대로 늘려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우리 삶과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지구는 우주적 기준에서 보면 거의 존재감을 잃는 먼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 구조를 봐도 그렇죠. 그럼에도 이 작은 세계는 이상할 정도로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행성 위에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서로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조류, 곤충, 포유류, 균류, 미생물까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지구의 얇은 표면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만들고 있죠. 그 가운데 한 종인 인간은 언어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발전시키며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런 우주 이야기도 사실은 지구라는 작은 실험실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우주는 인간이 없었어도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없었다면 우주에 대해 생각해주는 존재도 그것을 말로 엮어 영상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전해주는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자와 전자가 정해진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 결과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성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를 갉아먹는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예술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 세대를 위해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종 안에 잔혹함과 따뜻함, 파괴와 치유가 함께 들어있는 이상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이 넓은 우주에서 의식 있는 문명이 정말 드물다면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 전쟁 대신 협력을 택하는 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은 단지 인류를 위한 선택을 넘어서 이 우주 한 구석에서 깨어난 의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언젠가 지구는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작은 푸른 행성은 더 이상 지금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수십억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지구 밖으로 퍼져나가 이 은하 곳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먼 미래의 인류의 후손이거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후손 문명이 안드로메다와 합쳐진 새로운 은하 한 구석에서 옛 기록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그 작은 푸른 행성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크기를 묻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얼마나 작을까? 라는 호기심이었죠. 답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그럭저럭 존재감 있는 행성이지만 은하 규모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점, 초거대 구조와 전체 우주 규모로 가면 사실상 개념적으로도 잡히지 않는 수준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점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상처 주고 다시 화해하고 노래하고 울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적 눈높이에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하루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는 전부죠. 여러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 주고받은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해준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마음과 기억 속에는 커다랗게 자리 잡습니다. 거대한 우주가 아무 말도 걸어주지 않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우주가 되어주는 셈이니까요. 이제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겠어요? 도시 불빛에 가려 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는 분명히 작은 빛점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태양 같은 별이고 대부분은 저마다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고작 하나의 작은 구체 표면 위지만 그 표면에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우주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우주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적 겸손과 인간적인 자부심을 함께 지닌 존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주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고 지구는 그 속에서 거의 사라질 만큼 미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구 위에서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이 문장을 듣고 있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작은 행성은 우주 어디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는 거대한 은하와 끝없는 우주 거미줄이 흐릿하게 남아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방, 그 이불, 숨쉬는 공기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지구는 우주 규모에서 보면 아주 작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역시 이 작은 행성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소중한 등장인물이라는 점, 그 사실만은 잊지 않고 오늘 밤 편안히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